안녕하십니까. 관훈클럽 총무 박성희입니다. 연 이틀째 큰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내 정치 상황이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북미 정상회담을 3주일 앞두고 북한이 회담을 재고할 수 있다고 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이런 가운데 관훈클럽은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모시고 토론회를 엽니다. 국제정치 상황과 별개로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민주주의 행사입니다. 선택에 따라서 4년간 우리 동네, 우리 이웃의 삶이 다르게 변할 수 있었습니다. 관훈클럽은 오늘에 이어서 28일에는 자유한국당 김문수, 29일에는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와 서울시정의 미래를 진단하고 후보를 검증하는 토론회를 엽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원순 후보는 경남 창녕 출신이시고요. 1980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셔서 대구지검 검사를 하시다가 83년에 변호사 개업을 하셨습니다. 참여연대 사무처장으로 참여연대 설립의 그 3파 역할을 하셨고요.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셨습니다. 2014년 재선하셨고요. 2018년 올해 최초의 민선 서울시장 3선에 이번에 도전하십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박 후보의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후보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모두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2018년의 서울은 다른 차원으로 진입합니다. 새로운 기회의 시간으로 출발합니다. 2018년의 서울은 새로운 상상력의 화수분, 새로운 협력의 플랫폼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2000년 전통의 자부심과 최고의 현대적 역동성이 만납니다. 서울 평화 포럼을 만들고 세계적인 포럼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스위스의 다보스처럼 중국의 보아오처럼 해마다 세계 도시들과의 평화를 연대하고 또 협력하는 장을 크게 열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동북아 평화협력센터도 만들겠습니다. 베세토가 단순히 국가적 차원이 아니라 도시 수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울, 베이징, 도쿄가 하나의 연결된 도시가 되게 하겠습니다. 서울은 이제 동북아 중심 도시로 나아갑니다. 서울은 동북아 평화를 뒷받침하고 선도하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평화의 과정에 난관이 있어도 역사의 도도한 흐름은 막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심을 모아서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분단 70년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꿈꿔왔습니다. 고속철도로 서울에서 평양까지 1시간, 또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6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날을 꿈꿨습니다. 대륙이 1일 생활권이 되는 날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제 수학여행을 떠나는 우리 아이들은 서울역에서 유라시아 횡단철도로 모스크바를 가고 프랑크푸르트를 가게 될 것입니다. 서울에서 평양까지 고속전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중앙역은 동북아의 핵심 플랫폼으로 유라시아 중앙역 위상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상상의 한반도, 새로운 경험의 서울이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서울은 이미 지난 6년간 세계적인 도시가 됐습니다. 지난 3월 서울은 좋은 삶의 도시에 주는 리관유 세계 도시상을 받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경쟁했던 도쿄와 또 함부르크와 치열하게 경쟁해서 이긴 상이라 그 의미가 큽니다. 감히 말씀드리면 지난 6년간 토건에 투자하는 도시를 시민의 삶에 투자하는 도시로 전환해 만든 성과입니다. 서울은 이미 각자 도생의 사회를 넘어 공동체적 삶에 기반한 사회적 우정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혁신과 협치로 만든 서울 모델은 이미 문재인 정부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더욱 위대한 도시 서울을 꿈꾸고 실현하겠습니다. 앞으로 4년 서울의 도시 경쟁력은 선두를 향해 달릴 것입니다. 피크 포인트는 절정을 의미합니다. 가장 최적의 위치에서 최고의 순간을 누리는 히말라야의 절경과 가까운 카트만두의 한 호텔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저는 서울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맞아 세계 최고의 도시 경쟁력을 갖는 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있는 도시로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서울의 10년 혁명, 피크 포인트 프로젝트, 이것으로 출발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입장하기 전에 박 후보님께 여쭤봤더니 이번이 관훈클럽 네 번째 참석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면은 패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긴장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패널들을 역대 최강으로 모시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패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 맨 오른쪽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용 MBC 국회팀장입니다. 친숙하신 분이죠. 정웅갑 MBN 해설위원입니다. 제 왼편에 동아일보 이승헌 정치부장입니다.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인 만큼 서울시정과 관련된 질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패널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정웅갑 의원께서 시작하시죠. 네, 박 후보께서 지난 6년간 세계적인 도시 얘기를 하면서 리쿠아뉴 세계 도시상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상반된 지표남을 갖고 우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이제 글로벌 경쟁력인데 글로벌 컨설팅사인 AT 커니가 지난해 글로벌 도시 전망을 낸 걸 보면요, 서울시가 38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까지만 해도 전 세계 128개 도시 중에서 10위였다가 2016년에는 32위, 38위까지 하락을 한 것인데 도대체 왜 그럴까? 이 미래 성장 동력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 서울시. 관련해서 7년간 뚜렷한 업적이 없는데 왜 또 나오려고 하느냐, 또 이런 얘기까지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좀 우선 말씀을 해주시죠.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지금 방금 지적하신 지수가 AT 커니의 도시 경쟁력에 관한 것인데요. 이건 주로 핵심이 기업인들의 투자 환경을 이렇게 조사해서 발표하는 기관이고요. 또 지금 현재 경쟁력이라기보다는 또 미래의 지수를 예측하는 것인데, 그게 자세히 보시면 저희들도 사실 이 도시 경쟁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서울의 사실 지수만 있다기보다는 국가의 여러 측면들을 동시에 평가하고 반영하는 내용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또 이런 부분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오히려 저는 이런 것보다 또 이 도시 경쟁력을 평가하는 굉장히 많은 지수들이 있는데, 그중에 그 일본 모리 재단에서 매년 하고 있는 모리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는 오히려 이런 기업 환경뿐만 아니라 뭐 삶의 질이라든지 어떤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을 다 평가해서 매기는데, 이것은 지금 6위까지 저희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보면 저는 서울의 경쟁력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렇게 더 전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후보님 말씀대로 이제 평가 기관, 그다음에 어디에 초점을 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뭐 순위가 각기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제 좀 최근의 지표를 보면요, 출산율 같은 경우도 이제 0.83명, 광역 잔치 중에서 가장 낮게 나오고 있고, 예를 들면 청년 실업률 역시 보니까 2012년에 8.3%에서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해서 최근에 이제 10.1%까지 악화가 됐습니다. 대표적인 또 예로 서울의 인구가 지금 내국 기준으로 하면 이미 1,000만 명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그러면 후보께서 말씀하셨듯이 좋은 서울시라면 왜 인구가 줄어들고 사라지고 이같이 예를 들면 출산율 문제, 실업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저희 역으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강력한 패널들을 많이
저기 모셨네요.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우리가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의 이 변화 과정을 보시면 서울에 있는 이 중앙 정부 기관들이 굉장히 그 지방으로 많이 이전했죠. 대전과 세종시로 굉장히 이전을 많이 했습니다. 뭐 어떤 주민등록상의 인구는 줄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메워주고 있는 게 우선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내국인만 따지면 1,000만이 무너졌죠.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계속 그걸 채워줘서 약 지금 한 42만 명의 외국인이 서울에는 살고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 도시가 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최근에 KT하고 함께 통화량을 분석해서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보니까 서울의 생활 인구는 훨씬 더 늘고 있습니다. 최대 1,250만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록 주민등록은 뭐 이 여러 가지 주거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경기도로 또는 뭐 심지어는 충남까지 이렇게 이사해서 살고 있지만 실제 생활은 서울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비즈니스나 뭐 쇼핑이나 문화생활을 즐기는 이런 인구들은 서울에 뭐 저희들은 실시간대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요. 또 외국인 관광객도 어디에 지금 있는지를 다 파악하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 최대 1,250만까지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래서 이러한 지방 분권의 거대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실질적으로는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뭐 시간이 부족합니다만은 저는 중앙정부 기관이 떠나간 자리에 그것은 70년대, 80년대에 국가 이 경쟁력을 선도했던 그런 기관이었는데 지금은 21세기에 와서는 또 새로운 어떤 경제 성장의 동력이 필요하죠. 예컨대 홍릉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국책 연구기관들이 많이 떠났죠. 카이스트를 포함해서. 그런데 저희들은 여기를 홍릉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로 만들어서 향후 21세기에 서울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 계획이 이미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인 그 글로벌 마켓의 이런 그 바이오메디컬에 관련된 이 스타트업 기업들을 이렇게 진출시키는 그런 회사도 들어와 있고요. 또 그리고 이게 서울시가 이걸 다 독식하겠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오송이라든지 제천이라든지 대구로 간 바이오 회사들과 함께 연대해서 우리는 주로 R&D만 중심으로 두고 또 그 지역은 제조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기기를 만드는 이런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고 해서 저는 서울은 뭐 이런 식으로 준비하고 대비하고 또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대목인데요. 그러니까 뭐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직장이 있으면 여기에 머물러서 살고 싶지 출퇴근 시간에 이렇게 허비를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는 좀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집값 문제라든가 물가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는 인구가 증가하는데 그 1등 공신이 서울이다, 이런 얘기까지 한단 말이죠. 그 박 후보가 지난 7년간 이제 서울을 사람의 도시로 바꿨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하시는데 그 뭐 시정 운영이 좀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니냐, 실질적으로 확 눈에 띄는 변화는 도대체 뭔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포괄적으로 여쭙기는 그렇고요. 가장 잘한 점,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한 가지씩만 짚어서 말씀을 해주시죠. 예, 그래서 그 인구가 형식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등록 인구가 경기도로 늘어나면서 사실 경기도는 굉장히 또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뭐 제가 서울시장이긴 하지만 우리가 다른 지역과 함께 또 협력하고 그렇게 해서 상생하고 또 대한민국 전체가 성공하는 것, 성장하는 것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같이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번에 만약에 제가 당선이 된다면 경기지사, 인천시장, 뭐 심지어는 나머지 시도지사들과 함께 좀 더 깊은 토론과 논의를 해갈 생각인데요. 뭐 제가
예컨대 방금 말씀하셨던 주택 문제를 제기했는데 제가 취임하기 전에 한 8만 호 정도의 공급 임대주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들어와서 한 14, 5만 호 정도의 공급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비엔나를 가보니까요, 전체 공공 임대주택의 70%가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전체 주택 중에서 우리는 지금 이거 다 해도 10%가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서울시의 주택이 한 380만 호가 되니까. 그래서 이게 어느 한 시장이 집중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정말 이건 이어가서 계속 삶의 질을 높여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의원님, 제가 시장을 해보니까요, 정말 큰 문제가 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재원의 문제이고 또 권한의 문제입니다. 지방 분권과 지방자치가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저는 도시의 경쟁력,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아주 핵심적인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흔히 이할자치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 우리 국회의원님들도 나와 계시지만 중앙정부가 8을 가지고 있고 서울시를 포함한 모든 지방정부가 다 합쳐봐야 2밖에 안 됩니다. 근데 중앙정부가 계획하고 설계하면요, 주민들의 삶에 아주 딱 맞는 맞춤형의 정책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왜냐? 그것은 말하자면 다 차이가 있고 이런 전반적으로 중앙정부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 정책의 적절함, 유효적절함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는 이 부분은 정말 중앙정부와 함께 이런 지방 분권, 이번에 헌법에도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실현돼야 이 지방 정부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방 정부로서의 한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뭐 추후 다른 패널들 질문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박 후보가 바라보는 그 서울시의 당면 최대 현안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네, 뭐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겪고 있는, 맡고 있는 도전 과제들이 사실은 많죠. 그런데 그리고 또 이것은 뭐 서울뿐만이 아니라 웬만한 대도시가 다 갖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고요. 뭐 부산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인구가 엄청 줄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출산, 뭐 고령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울은 이거에 대해서 신혼 부부에 대해서는 매년 17,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 또 이 이른바 82년생 김지영 씨가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 보육의 문제죠. 그래서 서울시는 공공보육의 이 방안을 통해서 틈새를 완전히 메워드리겠다. 그래서 향후 5년에 걸쳐서 한 10,000명 정도의 보육 도우미를 동네마다 배치해서 여성들이 전혀 일하고 일과 가정 양립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약속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앞서 질문에 가장 잘한 점 아쉬운 점을 답변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잘한 거는 너무 많아가지고 한 가지. 네. 너무 많으니까 한 가지만 저는 말씀해 달라고. 네, 도시의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70년대, 80년대 우리의 이 국가 발전이 고속 성장과 개발주의 시대에 머물러 있었다면 저는 말하자면 21세기에 시민들의 삶에 투자하는, 그래서 삶의 질을 높여서 오히려 그것이 하나의 성장의 토대가 되는 이런 패러다임을 바꿔왔다. 그게 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유도시,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뭐 노동 존중 도시, 뭐 이런 수많은 정책들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무튼 뭐 그게 잘한 거라면 잘 못한 것도 사실 많죠. 제가 하면서 이렇게 성찰하고 돌아봐야 될 대목들이 참으로 많은데요. 왜 이런 문제들을 좀 더 본격적으로 제대로 못했던가 이런 아쉬움도 사실 있고,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는 사실 저는 누구나 겪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만약에 다시 4년이 주어진다면 이제는 이런 시행착오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그 내용을 꽉 채워서 정말 서울의 한 도시의 운명을 저는 바꿀 자신이 있고 또 그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 패널들께서는 잘한 점 질문을 앞으로는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걸리네요. KT의 생활인구 지수 1,250만 명까지 조사를 해오셨는데 역시 네 번째 그 토론에 참석하시는 저 내공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중앙과 지방 재원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공교롭게도 7년 재임하는 동안에 중앙정부가 당이 달랐습니다. 그러면은 역설적으로 이번에 만약에 이 삼선이 되시면은 4년 뒤에는 아마 이 부분은 변명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출입 기자들께서는 팩트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김재영 팀장께서 좀. 네, 후보님께서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셨던 토건 대신 시민의 삶에 투자를 했다라는 말씀 인상적으로 들었고요. 조금 전 질문에서도 잠깐 인용을 하셨는데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정은 좋은데 꼭 필요한 일종의 SOC의 확충과 개선 이런 부분은 적기에 시도를 해야 시민들의 불편함이 아마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월드컵 대교 부분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2010년에 착공해서 2015년 8월에 완공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미 5년이 늦춰졌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바로 옆에 또 성산대교가 있는데 이 성산대교는 2020년에 보수공사가 들어갈 예정으로 들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교통량을 분산하겠다라는 어떤 취지에서 추진된 월드컵 대교 이제 보강 공사가 결국 이제 5년이나 지연되면서 특히 이제 서부 지역, 서울 서부 지역 교통 지체가 상당히 심각한 편인데 이렇게 되면 시민들의 불편함, 특히 이제 인천이나 이런 데서 출근하시는 분들까지 포함하면 불편함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어떤 보관 대책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월드컵 대교에 대해서는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질문 여러 번 받았는데요. 물론 지연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걸 일부러 우리가 지연을 시킨 것이 아니고요. 월드컵 대교는 사실 말씀하신 안산이라든지 이런 교외 지역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이 교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획된 디자인된 그런 교량인데 거기로 오는 그게 서부 안산선인가요? 제가 도로가 완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의 완공 시점에 맞춰서 하려고 저희들이 이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다. 물론 당초의 계획과는 조금 지연됐지만 실제는 이 교량만 건설해놓으면 뭐 합니까? 서울로 들어오는 도로와 연결돼야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사실 또 제가 시민의 삶의 질에 투자한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정말 필요한 SOC 사업을 안 하지 않았냐라고 또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크게 보면 사실 도시 인프라도 시민의 삶의 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취임할 때보다 1조가 더 추가된 그런 SOC 사업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저는 런던 인프라 2050이라고 하는 이 계획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인프라는 긴 시간에 걸쳐서 아주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서울시도 우리 서울의 여러 이 건설 또는 도시계획 전문가들과 함께 서울 인프라 2030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적기에 투자하고 있고요. 특히 서울의 대중교통은 이미 세계 최고고 서울을 방문한 모든 사람들이 경탄해하지 않는 사실 분야입니다. 이건 물론 제가 다 한 게 아니고 전임 시장님 때부터 차근차근 해왔던 일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경기도 쪽으로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서울을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대중교통이 많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여러 지하철 또 특히 GTX라든지 이 남부 특급이라든지 이런 주로 도시 철도를 활용한 이런 대중교통을 확장하고 강화하는 그런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교통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부분인데요. 지금 올 하반기부터 지금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택시 요금이 인상 계획이 있는 것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하철 요금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택시 요금 특히 900원에서 1,500원까지 그 범위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만약에 1,500원까지 인상이 된다면 뭐 가정입니다면은 좀 과하게 오르는 거 아니냐. 그래서 대중교통 부분에 이렇게 서민의 어떤 그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부분일 수 있을 텐데 이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 제가 잘못 답변하면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 것 같아서요. 네, 고민입니다. 사실은 뭐 이게 딜레마가 있는 거죠. 택시에 종사하는 우리 택시 기사님들로서는 또 물가는 오르고 그다음에 이게 뭐 생활급도 제대로 때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고통받고 있는 게 또 사실이고 또 이걸 요금을 올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서민들의 또 지갑에 큰 영향이 있고 그래서 제가 서울시장을 하면서 늘 사실 요금 올리는 것만큼 힘든 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을 제 혼자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 물가위원회도 있고요, 교통요금위원회도 있고 그래서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여러 상황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한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부동산 문제 역시 교통과 함께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데요. 부동산 분야 여쭤보겠습니다. 그 많은 질문 여러 번 질문을 들으셨기 때문에 익숙하신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작년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에 서울시가 강남의 재건축과 재개발을 집중적으로 허가를 해서 결과적으로 정부 정책과는 조금 다른 엇박자를 낸 게 아니냐. 그래서 정부 정책과는 좀 효과를 좀 반감시킨 게 아니냐는 지적이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강남과 강북의 격차 해소를 위한 전략은 그렇다면 또 무엇이냐라는 어떤 지적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중앙정부가 국토부가 이른바 파리 대책을 발표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달 서울시와 국토부가 TF를 만들어서 지금 이런 여러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한치의 틈도 없이 우리가 같이 협의하고 같이 정책을 만들고 또 같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혀 틈이 없고요. 아까 우리 박성희 총무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권이 바뀌고 나서 그 이전에는 사실 뭐 서울시가 하는 일은 사사건건 방해받고 또 반대했죠, 중앙정부가. 그렇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정책이 중앙정부에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기 시작했고요. 뭐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뭐 집값 앙등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는 그만큼 주택을 특히 공공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이 굉장히 본질적인 대책이 되겠죠. 그래서 서울시도 향후 5년에 걸쳐서 24만 호의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 또 중앙정부는 60만 호를 약속했죠. 그러면 거의 3분의 1이 서울시가 이제 해결하는 것이 되고 뭐 같이 함께 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지금 사실 지난 두 정부 하에서 이 부동산이 가격이 앙등한 것은 전적으로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고 하는 그 정책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전문가들은 다 알고 계시죠. 초과 이윤 환수 제도를 유예한다든지 또는 본래는 이 재건축 연한이 40년이었는데 그 30년으로 단축한다든지 또는 이 공공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하게 돼 있는 이 제도를 유예한다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지난번 그 부동산 폭등이 일어났는데 아마 정부와 함께 서울시가 이런 정책으로 꾸준히 가면 아마도 저는 그런 이 투기나 폭등 사태는 막고 그 대신 또 서민들에게는 좀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동산 분야가 워낙 예민한 분야라 시장님께서 신경이 많이 쓰이실 것 같은데요. 그 한 가지 더 그러나 부동산 문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앞서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비엔나 공공임대주택 이런 설명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삶의 질을 높였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도 공공임대주택 부분인데요. 계획에 보면은 그동안 14만 가구를 공급을 하셨는데 앞으로 5년간 24만 가구를 더 공급하겠다. 그래서 공공임대 비율을 10%까지 끌어보겠다라는 계획을 밝히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계획을 이제 추진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텐데, 특히 어떤 주민들의 어떤 인근 주민들의 반대 이런 부분이 또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예산 부분일 텐데, 보니까 24만 가구를 짓는데 모두 5조 3천억 가량 정도가 든다고 추정을 하셨고, 그런데 이 가운데 2조 원 정도를 시민 펀드로 어떤 충당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히셨습니다. 근데 이런 땅과 일종의 어떤 돈의 문제일 텐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어떤 보관이 있으시면 밝혀주실 수 있으실지요? 네, 지금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뭐 서울이라고 하는 이 아주 컴팩트하게 발전된 도시에서 이 공공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한다는 게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선 이 공공 임대주택을 지을 공간이 먼저 부족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매입형 임대주택으로 좀 더 확대하고, 또 이렇게 많은 주택을 확보하려면 그만큼 돈이 또 들어가는 것도 사실이죠. 과거에는 이제 이런 재건축이나 재개발 과정에서 말하자면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에 그만큼 공공 기여를 받아서 이 확보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그것도 서울시에서 계속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방편이고요. 그 외에 이 서울시가 재정을 좀 높여야 되는데, 그걸 이제 SH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창의적인 방식을 만들어서 리츠 방식으로 또 공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뭐 시민 펀드도 저는 그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지금 시중에 이 유동 자금이 많기 때문에 뭐 은행 이자보다 약간 더 상회하는 이런 이자를 드린다면 아마도 이 굉장히 많은 돈이 이렇게 펀드로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서울시는 지금 사실은 지하철 9호선을 재구조할 때 그 1,000억을 이런 이 시민 펀드로 우리가 했는데 뭐 거의 하루 만에 다 나가버렸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방식도 우리가 응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주택기금을 정부에서 또 굉장히 장기 저리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활용할 수 있고요. 또 중앙정부가 협력한다면 지금 여러 국가 기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시정 정책에 관련된 질문들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국가적으로 워낙에 큰 일들이 많아가지고 지방선거 관련된 그 어떤 뉴스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소개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 관훈 토론의 자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들어보는 자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더불어서 시정 관련 정책 관련 질문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 질문은 반드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셨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미세먼지 부분입니다. 워낙에 저번에 그 민주당 당내 토론회에서도 언급이 됐고요. 제가 핵심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정책 예산 150억 원을 낭비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전시행정 아니냐. 그래서 이게 뭔가 대증적 요법인 것 같고, 특히나 일각에서는 그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뭔가 보여주기 위한 어떤 정책을 용으로 쓴 게 아니냐, 그래서 좀 약간 근시한 적 아니냐라는 어떤 거친 비판까지 많이 나왔습니다. 워낙 많은 답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미세먼지를 바라보는, 저는 우리가 이런 그 시각이라고 할까요? 이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미세먼지 문제는 이게 뭐 한 도시의 문제도 아니고 또 한 국가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제가 이 말도 제가 지어냈는데요. 말하자면 이 서울과 우리 이 주변의 여러 도시들, 심지어는 중국의 도시들까지 하나의 호흡 공동체다.
제가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사실 대기는 끊임없이 유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은 경기도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유심히 제가 몇 번 지난번 사례를 보니까요. 서울보다는 경기도가 더 미세먼지가 악화되어 있습니다. 서울이 아무리 잘해도 경기도의 공기가 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한 도시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함께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다고 또 서울시가 그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아마 서울시는 제 전임 시장 때부터 가장 선진적으로, 가장 포괄적으로 사실 대응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이 최근에 우리 시민들의 이 경각심이 높아지고 또 이 미세먼지가 좀 악화된 날이 사실 좀 많이 있었죠. 그것은 또 특별한 기후 변화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핵심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우리가 뭐 최선의 노력을, 온갖 방안을 다 강구해야 되지만 또 이것을 하루아침에 해결하는 방법도 없다.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뭐 이런 차원에서 좀 더 근본적이고 또 협력적인 방식으로 접근해 가야 되지 않겠냐. 뭐 오늘 제가 그 일일이 다 말씀드리려면 한 1시간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예산 그 150억 원 정책은 그런 어떤 조바심 때문에 하시긴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끝난 거죠. 뭐 그것도 저는 이제 보기에 따라 달렸는데요. 아까 뭐 선거를 의식해서 하셨다, 그거 전혀 아니고요. 작년 5월에 그때도 미세먼지가 사실 심각한 것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이 광화문 광장에 그때 3,000명이 모였나요? 그래서 사실은 집단 지성의 토론을 통해서 뭐 모인 인원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함께 노력을 해서 그 당시에 뭐 수천 수만 개 아이디어가 사실 나왔죠. 그 중에 저희들이 이런 비상 저감 조치로서 그냥 악화됐을 때 취할 조치의 10대 내용에, 정책 내용 속에 포함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미 저희들이 발표할 때 이것이 종국적인 정책이 아니다. 이것은 보다 더 효과가 있는 강제 이부제라든지 또는 차량 등급제로 가는 마중물 정책이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는 훨씬 더 반론도 많이 제기되고 그래서 오히려 사실 효과는 더 생겼죠. 시민들의 경각심이 더 생겼고 그래서 차량 이부제나 차량 등급제에 대한 요구가 더 많아졌고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 이부제에 관한 법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잖아요. 네. 저 지금 시간이 조금 빡빡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이 미세먼지 질문은 다음에 보충 질문에 다시 한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정치 일반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택시 요금 같은 경우는 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시장님 아까 말씀이 뭐 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이게 택시 요금이 하반기에 인상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고려할 요소가 워낙 많고 또 실제로도 그게 택시 기사님들 입장에서나 아니면 또 시민들의 입장에서 워낙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뭐 이런 여러 절차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올리겠다는 말씀하시기에는 힘드시겠습니다. 자, 그럼 이승원 부장께서 다음 질문하시죠. 예,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 초반 30분 시정 관련 좀 어려운 질문 많이 받으셨는데 좀 가벼운 질문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차기 정치일정 벌써 여쭙는 게 좀 이상할 수 있겠습니다만 워낙 많은 분들이 궁금하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3선에 성공을 하시게 되면 서울시장은 그러면 박 후보님의 정치 경력의 마지막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일정의 시작입니까? 이 자리에 좀 분명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회 될 때마다 여쭤보는데 한 번도 시원한 답변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벼운 질문 아니시네요. 네. 저는 제가 이 공적 사회 활동을 하면서 저는 어떤 직책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을 두고 저는 늘 고민을 했는데요. 사실 뭐 잘 아시다시피 제가 과거 이런 검사로서 일하고 또 인권 변호사로서 일하고 그다음에 참여연대, 아름다운 재단, 아름다운 가게, 희망작소 이런 걸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사실 처음부터 제가 요 다음에는 뭘 만들고 그 다음에는 뭘 하겠다 사실 이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단계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다음 단계는 사실 거의 저절로 만들어지곤 했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 단계에서 아까도 제가 정말 모두 말씀에서도 인사를 드렸고 또 지금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이 서울이라는 도시가 세계 최고의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절호의 저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또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노력해왔기 때문에 이번 4년으로 저는 서울을 그런 위대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 일념에 불타고 있다는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여전히 뭐 분명한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보면 최근에 인터뷰를 어디 매체랑 하신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서울을 최고의 도시로 만드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인터뷰 내용이 방금 후보님 답변하고 묘하게 일치하는 대목이 있는데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삼선에 성공하셔서 그 일령으로 위대한 도시를 만드신 뒤에 그럼 나중에 관심은 여전히 서울시에 계신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일을 찾아서 가시는 겁니까? 직책 말고 일을 계속 찾아 떠나신다는 말씀 기억이 나서 좀 감명 있게 들어서 말씀 여쭤보는 겁니다. 뭐 제가 서울시장으로 계속 할 수 있나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저는 정치인으로서의 임기가 있고 또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이제 다시 지금 선거에 나와 있고 그래서 오직 그 서울시 정말 반듯한 도시로 제대로 만들겠다는 것 또 그것을 통해서 어쨌든 정말 이 문재인 정부가 또 성공을 하는 것이 우리 국가의 운명에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직 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와의 협력 이런 말씀 주셨는데 관련해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대통령과의 관계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 인터뷰를 보니까 대통령과 국무회의에서는 가끔 이제 보긴 하시지만 따로 독대를 할 기회는 아직 갖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 이후에 또 독대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아무래도 중앙정부 아까 모두에도 중앙정부와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관계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정부와 다른 것도 아닌 서울시장의 어떤 정치적 궁합이랄까요? 케미스트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밖에 볼 수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과 따로 이렇게 만나시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만나지 않아도 사실 잘 통하고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공약의 약 한 59%가 서울시 정책과 싱크로 돼 있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정책이 그렇고 또 사실 청와대 인사나 정부 인사들이 서울시 출신도 많고 또 제가 워낙 친한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소통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죠. 옛날 같았으면 사실 정말 찾아가서 아무리 하소연해도 잘 안 풀리던 것들이 지금은 사실 전화 한 통화로도 풀릴 수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을 직접 뵐 필요도 없이 그렇고 또 국무회의 같은 데 가면 늘 마지막에는 박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 시장님 특별히 할 말이 없습니까? 그리고 꼭 끝을 내셔서 내가 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상호 관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화 통화하신다는 말씀은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가끔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대통령하고는 아니고요. 예. 우리 장관들이나.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제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긴다고 이제 대선 과정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역시 서울시와 논의해야 될 대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 관련해서 좀 논의가 진행되거나 한 게 있습니까? 예, 우선 이제 사실은 후보 시절에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저희 방을 방문하셔서 아주 깊은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서 사실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그 선언을 같이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현재 이 수도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헌법 개정과도 연관이 있고 그래서 아마 청와대로서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지금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이 광화문을 재구조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의해서 지난번에
문화재청 청장님하고 공동으로 발표를 했죠. 그 지방선거에 출마하신 이제 후보님의 여러 가지 견해를 여쭙는 자리라서 주로 이제 시정 문제 이런 것들 여쭤보고 있습니다만 또 서울시장이라는 자리 상징성 워낙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남북 문제 특히 북미 관련해서 이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선거 바로 전날이 이제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는데 이 소식 처음 접하시고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당에서는 여러 가지 날짜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뭐 조심스럽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처음에 일단 어떠셨습니까? 6월 10일 날 북미 정상회담 열린다 이 소식 듣고 어떤 좀 느낌이 드셨나요? 뭐 저는 제 문제보다도 국가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드디어 한반도에 정말 단순히 남북 정상회담만이 아니라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정말 한반도에 봄이 오겠구나, 정말 평화의 체제가 제대로 구축되겠구나, 그리고 남북의 교역과 이제 통일로 가는 길이 훨씬 더 강고해지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뭐 그게 정치에 제 선거에 유리불리하다, 저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고 또 그런 생각으로 저는 뭐 서울시장을 해오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관훈클럽 총무께서 모두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제 이제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을 뭐 재고할 수도 있다 뭐 이러면서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얘기하는 보통 이제 CVID라고 그러죠. 완전한 비핵화 이런 요구가 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인 것 같은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오는 여러 요구 중에 북한의 핵무기를 다 미국으로 가져와서 해체해야 된다 이런 요구에 대해서 후보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저는 이 남북 관계는 정말 70년 이상 우리가 분단되어 있던, 그래서 거의 관계가 단절됐던 뭐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하나의 산을 넘는 것이 아니고 긴 산맥을 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뭐 위기도 있을 것이고 또 큰 장애물도 생길 것이고 그게 일일비하지 않고 저는 꾸준하게 정책을 밀고 가는 게 중요하다. 사실 김대중 노무현 민주정부 하에서의 남북 정책이 정말 당파적 입장이 아니라 민족적 관점에서 만약에 지금까지 그대로 추진됐다면 저는 이미 지금 우리가 기차 타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저는 프랑크푸르트까지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 중에 한 분이 브란트 독일 수상입니다. 이분의 동방 정책은 정말 지금 우리가 버스를 기다리다가 버스가 오지 않으면 영원히 우리는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걷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도달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독일 정치인들이 그 정책을 지지해서 사실은 당이 다른 기민당 출신의 헬무트 콜 수상 때에 와서 독일이 통일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제발 이 남북 문제는 그런 당파적인 입장이 아니고 정말 우리 민족 전체 입장에서 좀 고민해 주시고 우리 정치인들이 그렇게 다가가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남북 관련해서 서울시와 관련된 게 경평 축구 또는 경평 농구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좀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예. 사실 뭐 서울시는 아까 말씀하신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아무런 어떤 그 접촉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3대 방향 10대 정책이라는 걸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뭐 그 중에는 말씀하신 경평 축구라든지 내년에 전국체전이 서울에서 열리게 돼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도 열리겠지만 그 외에도 저희들이 중장기적인 여러 협력 방안들, 역사 유적을 발굴해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공동 등재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런 어떤 공단의 설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 있는데요. 아무튼 지난번 북한 대표단이 왔을 때 저희들이 이런 정책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리고 리성권 그 조평통 위원장은 박 시장님은 언제나 초청돼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가 잘 끝나고 나면 저는 평양을 방문해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함께 논의할 생각입니다. 사실은 저는 늘 삼두마차론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중앙 정부가 이 평화 통일로 가는 큰 길을 뚫어내면 저희들은 그 길을 내용을 채우는, 그리고 민간과 함께 정말 이 남북 교육이 됐던 어떤 이런 그 교류 사업, 협력 사업의 내용을 채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독일이 마치 그랬던 것처럼 오히려 통일의 중요한 내용을 지방 정부가 해낼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벌써 토론회의 중반 50분이 지났는데요. 패널들께서는 질문을 좀 더 간결하게 해주시고 후보께서도 답변을 좀 구체적이면서도 좀 간결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원갑 의원. 경쟁 후보였던 박영선 우상의원 어제 이제 발표를 보니까 상임 선대위원장에 들어갔던데요. 한동안 좀 만나질 않아서 앙금이 풀리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좀 화학적 융합은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럼요. 어제 뭐 선대위 발대식에도 또 오셨고, 네, 다들 제가 참 죄송하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하죠. 어제 보니까 공동 선대위원장이 7명이고 뭐 현역 의원이 28명이나 포함됐던데 왜 그렇게 이 메모드급으로 하는 건지 또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서울시장이 아니라 그 차기 행보를 위한 워밍업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떤 배경에서죠? 아니, 여기도 지금 우리 서울시 출신 의원님들이 많이 나오고 계신데요. 우리 서울시에 있는 의원님들 그럼 누구는 빼고 누구는 넣습니까? 그러니까 다 모셔야죠. 물론 역할은 서로 각자 다르시지만 또 함께 저는 하나의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선거도 저는 사실 과거에 제가 처음 당선될 때는 무소속이어서 잘 몰랐는데 역시 선거나 이런 큰 어떤 정치적 이 결정과 또 그런 추진에는 이 우리 당과 정당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님들 잘 모시고 제가 앞으로 서울시장 또 정치 잘 해갈 생각입니다. 앞에 뭐 한 기동민, 박성수 의원 10여 명 의원이 와 계시는데요. 박 후보께서는 여전히 당내 우군 지지세력이 좀 약한 것 아니냐. 지난 대선 경선 때 나왔을 때 뼈저리게 좀 느끼셨으리라고 보여지는데 뭐 향후 정치 일정을 놓고 보면 더욱더 그렇고요. 당내 세력 확보가 중요해 보이는데 어떤 보관이 있으신가요? 아니, 그런 거 없고요. 지금 이렇게 많이 나와 계시잖아요. 저는 우군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10여 분 가지고 뭔가 큰 일을 도모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저는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아까 말씀들 주신 것처럼 서울이라는 도시가 단순히 하나의 도시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수도고 또 정말 글로벌 도시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회의원님들도 뭐 꼭 서울시 출신 국회의원들이 아니시더라도 정말로 관심이 많으시고 또 많이 도와주시고 있고 또 실제로 도움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 잘 모시고 서울시장 잘 펼치겠습니다. 지금 당내 이른바 이제 친문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친문은 든든한 후원으로 보세요? 아니면 좀 견제를 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런 부분은 잘 모르는 부분인데 사실은 그런 어떤 입장이 있었죠. 그런 견해들이 있었죠. 제가 이른바 그런 친문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는가, 아니면 당에서 저를 지지할 것인가, 뭐 이런 우려들이 또 걱정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뭐 지난번 경선을 보면 또 당에서도 많이 지지해 주셔서 그런 이 당원들의 또 도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제가 국회에서 물론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한 적은 없지만 저는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또 이렇게 꼭 이런 국회의원 출신의 또 여의도 출신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포용해서 우리 당의 외연을 확장하고 또 당의 이 뭡니까 미래를 더 강화해내는 거, 이것도 당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의원님들? 네. 중앙정부와 서울시 정책이 늘 같을 수만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난번 대통령 개헌안에 보면요, 수도 조항을 넣어서 행정수도 이전의 근거를 마련한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수도 이전에 대한 박 후보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글쎄요, 뭐 지금 한 나라의 수도를 옮기는 것은 그 국가의 운명과도 저는
직결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는 기본적으로는 지방 분권론자이긴 한데요. 워낙 수도 이전은 뭐 어렵고 또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논의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저는 맞다. 아마 헌법 개정안에 그런 것을 넣은 것도 사실 뭐 국회의원님들이 다 또 민의를 대변하시는 분들이니까 아무튼 충분히 그런 국론의 장에서 토론을 해보라는 그런 뜻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를 보면요, 정부 청와대 요직에 그 참여연대 출신들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뭐 장하성 정책실장, 조국 민정수석, 김상조 공정위원장 등등이 있는데, 우리 박 후보께서는 이제 참여연대 사실 뭐 초창기에 그 사무처장 출신이신데요. 시민단체의 한쪽 진영 인사들이 너무 요직에 있다 보니까 이게 비판 견제 기능이 좀 약한 것 아니냐. 그 점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을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듣고 계세요? 예, 뭐 저는 시민사회가 가지는 또 독자적인 고유한 그런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비판과 견제 뭐 이런 기능이 주된 것이겠죠. 그래서 뭐 참여연대 출신이 물론 뭐 청와대나 여러 정부 기관에 가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저는 뭐 참여연대가 그 비판적 기능을 포기했다 이렇게 생각지는 않고요. 지난번 그 김기식 의원 사건의 경우에도 뭐 사실 어쨌든 반대하는 견해를 또 내긴 했더라고요. 저도 서울시장 된 다음에 참여연대로부터 비판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그분들은 박 후보님의 든든한 우군 세력입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우군이냐 적군이냐 이렇게 사회를 가르기보다는 저는 기능의 분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시장 하면서 이런 건강한 시민사회가 사실은 이런 시정과 또 나아가서 우리 국정에 굉장히 중요한 동반자다. 근데 그 기능은 지지하고 응원해서라기보다 비판과 견제를 통해서 오히려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언론이나 시의회도 마찬가지죠. 저도 처음에는 사실 뭐 이렇게 저희들은 나름 이렇게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이런 정책을 폈는데 언론이나 시의회가 정말 조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근거가 좀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아주 센 주장을 하면 사실 좀 기분은 좀 나쁘긴 했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생각한 것은 민주주의라는 것이 정말 이런 언론과 또 이런 그 시민사회와 또 의회의 기능 때문에 살아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인사 추천을 좀 하셨습니까? 예? 인사 추천을 좀 하셨나요? 예, 뭐 좋은 분들 몇 분은 했는데 잘 안 되던데요. 주로 참여연대 분들도 좀 하셨나요? 참여연대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좀 전문가 집단에. 예. 자, 그러면은 열띤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갔는데 분위기를 좀 바꿔서 패널 다른 보충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에 플로어 질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권영국 전 CBS 해설위원장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세월호 관련한 그 천막 철거 언제 하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바로 답변. 네, 그 사실은 이제 광화문에 처음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이 세월호에 대해서 이 유가족들이 이런 진실을 규명해 줄 것을 요구한다든지 뭐 이런 활동을 하는데 사실은 필요해서 그때는 중앙정부와 함께 그러니까 심지어는 박근혜 정부조차도 이거 설치하는 것은 동의를 해서 그렇게 설치하게 됐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이제는 세월이 오래 됐고 흘러서 뭔가 좀 이 개선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이제 최근에 그 조사위원회가 다시 발족하고 또 그 안산의 기념관 만드는 것이 구체화되고 있어서 아마 이런 게 최종 결정되면 철거를 하거나 아니면 뭐 좀 변형된 형태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 시점은 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근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국조위 출범이나 또 그 기념관 확정이나 뭐 이런 것들과 연관돼 있으니까요. 뭐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플로어 질문은 국회 방송 계신 분이 주셨는데요. 김동수 국장께서 주셨는데 이 패널 질문도 준비가 돼 있는데 플로어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바로 이 질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께 애시당초 양보를 받아서 그래서 그 시장직을 취임하셨는데 안철수 후보한테 그 양보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 용퇴한 다음 차기 대통령직에 도전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뭐 저는 시민들이 이런 질문에 다 답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뭐 우리 안철수 후보와는 참으로 좋은 아름다운 인연이 있었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뭐 당의 소속도 달라지고 또 나아가는 길도 달라지고 저는 민주당 소속의 후보로서 지금 공천까지 돼 있는데 우리 안규백 시당위원장님 저기 나오고 계신데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사회자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월 26일에 그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당시 불출마 선언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꾸겠다는 열망으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국민의 마음을 사지 못했습니다. 성찰과 단련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올해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때 국민의 마음을 사지 못했다는 건 아마 당시 대선 후보로서의 지지율을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국민의 마음을 사지 못했는데 서울 시민의 마음은 샀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그럼 출마하신 건가요? 네. 사실은 그때 참 저는 놀라웠는데요. 그 대선 후보로서의 지지도는 정말 바닥을 기는데 그 당시에 조사된 서울시정 평가 만족도에 따르면 그때도 59%까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시민들이 정말 저를 안 놓아주려고 하는구나. 서울시를 정말 제대로 지금 하는 것처럼 정말 좀 열심히 보살펴라. 왜 그런 생각을 하냐라고 저를 꾸짖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경선 막 이제 출마 선언을 할 단계였는데 그 왜 일단 마음을 먹고 일종의 캠프까지 만들었다가 그걸 접는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저는 그 자료를 보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시정을 제대로 보살피기로 그리고 사람이 마음 먹는다고 뭐든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죠. 혹시 카톡 하십니까? 예, 카톡하죠. 그 서울시 공무원 조례 보면은 퇴근 후에는 카톡을 금지하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퇴근 후에도 카톡 업무 지시를 한다는 제보가 들어와서 그런데 요즘도 카톡으로 업무 지시하십니까? 그 퇴근 후에? 뭐 요즘은 거의 안 합니다. 초기에 그렇게 많이 했고요. 제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 서울시 공무원들이 정말 저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들었을 겁니다. 초기에 의혹이 많아가지고 서울시에 이런 많은 어떤 정책을 혁신하고 또 새로운 정책을 만들다 보니까 이 밤낮 없이 정말 일을 했죠. 근데 그게 말하자면 이 공무원들이 또 행복해야 되는데 그런 이 시장이 그렇게 너무 챙기고 너무 많은 지시를 하면 또 공무원들이 힘들면 또 시민들에게 행복하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제가 과거에는 수첩도 다 이렇게 넣고 다니면서 뭐 깨알같이 어디 아이디어를 얻거나 누가 말씀하시면 적어서 다 전달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많은 경우에는 듣고 그냥 흘려버립니다. 역시 선거철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 서울시 공무원들도 유권자 맞죠? 제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수첩 버린 지는. 자, 그러면 2차 패널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김재영 팀장께서 시작하시죠. 네, 그 정치적인 질문 드리기 전에 이어서 비슷한 그 시정 관련해서 가벼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서울광장에 지난번에 그 왜 한반도 모양의 꽃밭을 지난 노동절에 잠시 치웠다가 하루 만에 다시 심었던 일이 있었는데 이걸 두고 좀 너무 과했다, 보여주기식이
아니었냐라는 이 비판이 좀 있었습니다. 많은 지적을 들으셨을 텐데 여기에 대한 좀 설명을 좀 더 해주시죠. 예, 저희들은 이제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서울시의 지원단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청 도서관 자리에 크게 한반도 걸개 그림을 내걸었고요. 그다음에 시청 광장에는 한반도 지도를 만들어서 독도까지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히트를 쳤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그 앞에서 이렇게 리포트를 한다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있었고, 다만 이 광장에서 어느 단체의 집회가 있어서 그래서 이 집회를 하는데 그 한반도 지도가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거기를 뭐 훼손하거나 또 우리가 철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저 시민들의 반응이 하도 좋아서 그렇게 철거한 다음에 다시 뭐 인건비 약간 들이면 되는 일이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설치하게 됐고 지금은 이제 철거를 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수거를 할 때 근무하시는 분이 한 50여 명이 투입돼서 한 7만여 종을 일일이 손으로 다 걷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하루 만에 이렇게 다시 심을 거를 왜 다시 이렇게 수거를 하느냐 모르겠다 이런 불만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다소 노동절 행사가 이제 사실 예정되는 측면이 있는 건데 좀 약간 그런 부분들을 예상을 못 하시고 하신 건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요새 이 꽃을 심는 거는 그렇게 뭐 진짜 흙에다 꽃을 심는 게 아니고 작은 화분 같은 것을 옮기는 작업의 단순 작업이죠. 또 거기다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행사 후에 그냥 안 심어도 되는 일이지만 시민들이 또 이걸 워낙 즐기고 좋아하시니까 조금이라도 더, 본래는 사실 그 이전에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굉장히 시민들이 좋아한다고 하길래 그러면 조금 더 연장해서 두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주제로요. 정책 관련된 건데 시장님께서 공공성이 좀 강한 일들을, 시청에서 하는 일은 다 공공적인 일이죠. 근데 일부 일들을 자꾸 이제 아웃소싱을 좀 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이거는 좀 옳지 않은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적인 일을 아웃소싱을 하면 이런 비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공적인 일들을 외부에 맡기면 좀 아무래도 외부 기관이나 업체에서는 수익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시에서 해야 하는 어떤 공공성 측면이 조금 퇴색되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의 질도 좀 떨어질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서울숲을 민간 업체에 맡기기도 하고 하셨던데 이런 어떤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고민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서울시의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아주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공원만 하더라도 지금 제가 과거에 공약했던 1,000개의 숲, 이런 10,000개의 길, 이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숲이 만들어지고 제 임기 중에 약 1,200만 그루의 나무가 심겨졌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마곡에 서울 정원이라고 하는 이런 정원이 하나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세계적인 규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의 이 공원이나 이런 숲을 담당하는 부서가 푸른 도시국이라고 있는데 사실 계속 일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일을 다 못하고 또 예컨대 뉴욕에 정말 우리가 꼭 가보는 센트럴 파크, 정말 시민의 자산이잖아요. 그게 사실 뉴욕시가 운영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시민단체가 지금 거의 50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데 세계 최고의 운영 능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서울은 끊임없이 시민 정원사라든지 이런 시민들을 교육시켜서 서울의 정원을 갖고 갈 수 있게 만들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협동작업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것을 맡고 처음에는 물론 기술이 좀 부족한 것은 서울시가 함께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저는 이런 시민들이 또 이런 것을 직접 맡아서 운영할 수도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크게 차질 없이 저희들은 그 두 트랙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웃소싱의 측면이 아니라 시민과의 접촉면을 더 넓히는 그런 시정에 참여하는 그런 면을 넓히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게 시민들일 수도 있고 또는 전문가 집단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그 회사일 수도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이승원 부장. 계속해서 시정 관련돼서 몇 가지 질문 여쭙겠습니다. 그 후보님 스스로 그 몇 가지 얘기하신 것 중에 기억나는 게 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재임 기간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로 여러 차례 거론하신 적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직 한 1만여 분 정도 정규직화되었다고 했는데 다른 분야에서도 그런 추가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고요. 근데 정규직화 문제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돈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시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좀 구체적인 계획, 보관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승훈 부장님이 제기하신 비정규직 문제는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떤 노동의 유연성 때문에 과거에 한때는 정말 많은 것을 외주화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노동 시장이 형성이 됐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노동자 중에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이 비정규직이 문제인 것은 결국은 이 어떤 미래 고용에 대한 이 불안을 언제 잘릴지 모르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인생의 삶을 설계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정규직화하면 근데 초기에는 사실 비용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서울시가 처음에 그때가 3,000명이던가요? 이게 조치를 취하니까 오히려 그 이 중간 이 수탁 기관에게 제공하는 위탁 수수료가 절약되기 때문에 오히려 돈이 처음에는 줄었는데 문제는 그래서 정규직하고 그다음 처우를 이제 계속 개선해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용이 좀 늘어나는데 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지난 고도성장 시대와는 달리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임금이나 불안한 노동자의 지위를 이용한 이런 사회 발전에는 한계가 도달했다 이제. 그래서 오히려 이런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자의 지위를 강화해주고 그 다음에 이 삶의 질을 높여줌으로써 오히려 이분들이 국가 경쟁력에 또는 사회 성장에 어떤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바로 그런 것에 기초해 있고 그리고 지금 중앙 정부가 이걸 받아 안아서 지금 전국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요. 알겠습니다. 그 아까 미세먼지와 함께 아마 후보님께서도 예상했던 질문 중에 하나 아닐까 싶습니다만 얼마 전에 있었던 그 폐비닐 대란 문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그 서울시에서 좀 모니터링을 계속 하시면서 상황을 예측하셨다면 미리 대책을 좀 세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사안인데 일각에서는 좀 문제가 골마 터져서 폭발할 때까지 서울시가 좀 방치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후보님께서 사람 중심 시정을 이렇게 강조를 하시고 있고 또 그런 뭐 공약 많이 발표하시고 시정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근데 동시에 이런 사안을 보면은 각 가정에서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인데 이 문제가 이렇게 흘러간 거를 보면은 과연 사람 중심 시정과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대처가 아니었나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물론 그런 폐비닐 사태 쓰레기 대란이 있게 된 것에는 뭐 저 책임도 상당히 크고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고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 들죠. 그런데 이제 이게 보니까 그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 단독 주택들의 경우와 달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른바 아파트 분여회와 그 수거업자 사이에 특별한 계약에 의해서 그래서 아파트 분여회 입장에서는 돈이 상당히 생기는 것인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해외에서 수입을 중단해 버린다든지 또 우리는 수입을 그대로 갖고 있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이제 수거업자들이 그 업체의 어떤 수익 채산성이 굉장히 악화되면서 이제 수거를 거부한 사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공적 관리, 공적 수거 체제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또 굉장히 큰 갈등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갈등을 이제 앞으로 조정해가면서 해결해 가는 것이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각에서 공공소각장이 아이디어로 제기되고 있는데 후보님의 여기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가요? 좀 포화 상태라서 좀 어렵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뭐 이렇게 매립하는 부분이나 소각하는 것은 가능하면 줄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쓰레기의 최소화. 사실 이것은 그동안 우리 서울시와 또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 그 전임 때부터 예컨대 분리수거라든지 또 종량제라든지 이런 걸 실시해서 사실 세계 최고의 이 재활용률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여기에도 좀 더 창조적인 혁신적인 정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용답동에 업사이클 그러니까 재사용 플라자라고 하는 버리는 폐품을 오히려 공예품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생산하는 그 업체들을 수십 개를 지금 유치해서 아주 우수한 제품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소각제도 그것을 고체화시키면 하나의 도기로 생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싱가포르이 이미 이런 사례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예컨대 어느 해양이나 이런데 그게 결코 인체에 유해하지 않기 때문에 않는 방식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 뭐 인공섬이라도 하나 만들 수 있는 예컨대 뭐 그런 우리가 창의적 노력을 저는 계속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후보님께서 모두 발언에도 말씀하셨고 저희가 앞서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 토건 문제, 토건 중심주의가 뭐 이전에 있었지만 사람 중심으로 옮겨왔다 이렇게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근데 일각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해야 될 기본적인 토건 사업, 서울시 SOC 사업이 좀 늦춰지거나 뭐 이런 거 아닌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 노들섬 같은 경우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면서 사실 2011년에 도심 농업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나중에 이게 2015년에 계획을 바꿔서 노들섬 특화 뭐 조성 사업으로 이렇게 변했습니다. 또 일부는 꼭 필요해서 빨리 좀 조치를 해야 된다는 지역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이동 파인트리라든지 뭐 여기 탑골공원 앞에 있는 라키 거리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적인 좀 어떤 정치적 프로파간다 차원에서 토건은 안 돼. 뭐 이거보다는 좀 유연한 해야 될 곳은 해야 되는 뭐 이런 또 이른바 박원순식 토건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이런 비판은 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예, 우리 이성은 부장님 말씀하신 아까 또 여러 다른 패널이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사실 내용을 보면 다 뭔가 이유가 있는 부분입니다. 파인트리 같은 거는 사실 그거는 서울시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 재정 사업이 아니고 그냥 민자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허가 조건이나 이런 걸 위반해서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고요. 그렇지만 뭐 서울시가 또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정상적으로 공사가 되고 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고요. 말씀하신 그 토건이 또 SOC나 인프라 사업이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산이 늘어났고 또 시민의 안전을 위한 인프라나 SOC는 훨씬 더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늘어난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면산 산사태 이후에 서울시는 산악도시거든요. 이 전체의 이 계곡마다 지난번 우면산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실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다 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이제 우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만은 서울시에는 늘 34군데의 상습 침수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뭐 여기도 1조 이상의 돈을 투입해서 지금 계속 시간당 70mm 비에는 안전할 수 있게 지금 다 해나가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 완공할 생각인데요. 최근에 서울에서 그런 아주 심각한 그 우수 피해는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이제 다 이런 사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런 사업들을 해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저는 요란하고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물과 공기와 같이 정말 시민들의 안전에는 꼭 필요한 이런 SOC는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차질 없이 오히려 어느 때보다도 더 확고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쓰레기 대란 그 폐비닐 문제 발생하기 전에
중앙 정부는 이제 이 정부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인수인계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서울시 입장에서 미리 환경부나 이런 중앙 정부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거나 아니면 협의를 하자고 먼저 요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뭐 그런 적은 없었는데요. 사실 뭐 이게 제가 이 정책의 흐름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정책 권한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고 또 이것을 실행하는 것은 자치구가 갖고 있더라고요. 물론 전반적인 감독권을 서울시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책임도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지난번 제가 청와대 국무회의에서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바브라고 하는 유명한 도시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대통령은 이 원칙을 말하고 시장은 쓰레기를 줍는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방분권이라는 말이 중요하다는 말씀은 그러니까 사실 이런 많은 정책들의 권한을 저는 지방정부에 다 좀 넘겨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일을 해보니까 근데 메르스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서울시가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 현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정책도 이런 순환의 흐름을 통해서 훨씬 더 효율적이고 또 생산적인 정책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중앙정부의 큰 정책이 다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게 중간에서 참으로 어려운 상황을 많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쓰레기 문제도 제가 오히려 구청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다 한번 가져봐라. 그래서 저희들이 또 쓰레기 개선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을 몇 년 전에 만들기도 사실 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그 당시 다뤄주지 못했지만 그래서 뭐 관광지 같은데 청소 365 기동대라는 걸 만들어서 쓰레기를 훨씬 더 빨리 치우게 한다든지 또는 구청이 맡고 있는 그 쓰레기 수거 업무를 보통 업체들한테 맡기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쓰레기 수거 차량이 굉장히 노후화되고 또 노동자들의 처우도 약해서 그때 이 봉투값을 약간 서울시가 오히려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주도하고 그래서 쓰레기 봉투값이 약간 인상돼서 그 처우도 개선되고 이렇게 됐던 적이 있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정홍갑 의원께서. 박 후보께서 추진한 그 도시 재생 사업 중에 이제 핵심이 서울로 7017 이른바 서울역 국가공원인데요. 최근에 좀 한산할 뿐만 아니라 뭐 바닥에 금도 가고 안전 문제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과연 이 기대만큼의 성과가 있는 것이냐라는 지적을 합니다. 그 안철수 후보는 그런 얘기도 했죠. 그 들어간 700억 원으로 아이들과 시민의 생명을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물론 정책은 다 선택의 문제이겠습니다만 또 1년 운영비를만 한 40억 원이 넘는데 그러면 그 돈으로 지하철 지금보다 한 2배 이상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듣고 계세요? 예, 뭐 어떤 정책에는 다 선오가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역 7017 서울로 7017 프로젝트는 사실 지금 뭐 거의 이제 1년이 개관한 지 1년이 돼 가는데 1,000만 명이 거의 다녀갈 정도로 어쨌든 뭐 시민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심지어는 외국 관광객도 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영국의 더 가디언지가 런던도 사실 이런 비슷한 프로젝트를 하다가 실패했거든요. 돈만 거기도 뭐 한 500억 이상 날리면 거기는 실제 뭐 설계비나 이런 걸로 다 날려버렸는데 왜 런던은 하지 못한 일을 서울시는 했을까? 뭐 이런 좋은 기사도 써 주었고 그런데 이제 이걸 좀 단순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뭐 없던 어떤 고가를 만든 게 아니고 있던 자동차 전용 고가를 그야말로 보행 도로로 보행 전용 도로를 만드는 것이죠. 이거 자체가 하나의 발상의 전환이고 그리고 이게 그냥 그거 하나만 만든 게 아니고 서울 시내 이 한양 도성 안을 이 보행 도시로 만들겠다. 시간 20분이면 다 돌 수 있게 만들겠다고 하는 프로젝트 일환이고요. 이런 연결과 재생을 통해서 그 인근의 노후화된 도시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사실 서울 서부역이 얼마나 그 사람이 가기도 힘든 그 쓰레기 하치장도 있고 이랬던 것이 깨끗해졌죠. 그 주변에 지금 뭐 아파트 한 채 값이 다 그분들 처음에는 저를 굉장히 반대하고 그랬는데 1억씩 다 올랐다고 하던데 오르고 나서 세금은 더 안 내시는 것 같아요.
그 종로 창신 승인구역도 그런 공간이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도로 주차 이제 공간 새로 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전보다 뭐 별반 달라진 게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어떤 지금 박 후보께서 강조하는 측면에 대해서도 일견 이해하는 분들이 있고, 그 점과 함께 좀 뭔가 실효성 차원에서 재개발 방식을 겸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지적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뭐 지역에 따라서는 우리 정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게 또 함께 가야 되는 곳도 있고, 그런데 이제 도시 재생의 이 핵심은 과거처럼 그야말로 한 이 타운을 전면 철거하는, 그야말로 완전히 지우고 새로 쓰는 도시를 만들기보다는 고쳐서 다시 쓰는 이 컨셉이거든요. 근데 저는 서울이라는 도시가 그야말로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의 역사 도시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도시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저는 정말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의 유명한 도시들 가보면 정말 중세가 그대로 살아있는 도시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예컨대 지금 이 도시 재생 사업에 따라서 예컨대 한양도성 그 주변에 23개 마을은 정말로 잘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 길이 좀 좁고 또 주차할 공간도 만만치 않고 여러 어려움은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그 작은 것들이 어떤 우리 삶과 어떤 역사가 그대로 남아 있음으로써 시민들이 즐겨 찾는 그런 공간들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울이 뉴욕을 따라가서 우리가 1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싱가포르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도시보다 서울이 갖고 있는 이 정체성, 이 서울의 시민들이 살아온 이 삶을 또 잘 유지하고 발전시키면서 저는 서울이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아까 싱가포르 리관유 도시상, 세계 도시상을 받게 된 것도요, 사실 동경은 우리보다 훨씬 더 물리적 개발이나 이런 게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올림픽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런 매시브한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데 왜 서울이 상을 먹었을까요? 저는 그것은 제가 심사위원들이 하는 얘기는 바로 이 도시 재생과 시민 참여의 이 방점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서울이 가진 장점, 서울이 가진 정체성을 가지고 성부를 보겠다. 그야말로 우리 것을 가지고 하면 저는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안철수 후보 양부 프레임은 아까 답변을 하셨으니까요. 어디 인터뷰를 보니까 안 후보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과거 민주개혁 진영의 동지일 뿐이다. 그렇다면 지금은 동지 개념은 떠나고 경쟁 후보 상대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동지와 적을 나누는, 물론 정치에서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서울시장 선거에서 사실 이렇게 맞붙을 줄은 저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지금 이제는 서로 상황이 서로 당이 달라져 있으니까 경쟁하는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정책으로 경쟁해서 시민의 판단을 받겠습니다. 안 후보는 양보하실 줄 알고 나오신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 정치에서는 상식이 서로 다른 당끼리도 그렇게 막 양보하고 그러나요? 이번 선거에서 그럼 최대 경쟁 상대는 누구를 보세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선거라는 것은 시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비전과 철학과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과거까지도 함께 시민들로부터 판단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누구와 물론 구체적으로는 경쟁하게 되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자신과의 경쟁이다. 자신이 얼마나 더 좋은 비전을 또 더 잘 시민들에게 제시하고 설득하는가, 이게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안철수 후보가 들으면 아주 뜨악하겠습니다. 두 후보는 그러면 아예 경쟁 상대로 지금 여기지 않고 계시는 건가요? 구체적으로는 경쟁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경쟁 후보라기보다는 제 자신이라는 것이죠. 이승원 부장 하시죠. 김문수 후보 말씀 나오셨으니 하나 좀 계속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김문수 후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 임기 초기 3년은 부정의 3년이었고, 부정이라는 게 이제 그 이전 거를 이제 다 부정한다, 이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이명박 오세훈 전 시장의 정책을 부정한 데 집중했다 이렇게 얘기했고 후반기 4년은 무위의 4년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뭐 김문수 후보의 주장이기 때문에 사실 여부와는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좀 도발적인 평가 어떻게 반박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현명한 사람의 눈에는 제가 한 일이 잘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안 보이는 분이 계신가 봅니다. 사실은 이것은 도시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고속 성장과 개발의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이런 큰 건물, 뭐 교량, 뭐 이런 게 만들어지고 도로가 그냥 뻥뻥 뚫리면 도시가 발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를 둘러보십시오. 지금 도로는 전부 보행 친화 도시로 이렇게 줄이고 없애고 있습니다. 파리의 이 세느 강변의 고속도로 하나가 완전히 보행도로로 바뀌었습니다. 뉴욕의 그 맨하탄의 타임스퀘어에 그 번잡한 도로가 공원이 됐습니다. 도시에 차를 끌고 나가면 불편한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말하자면 20세기적인 시각과 관점으로 서울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적 리더라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고 통찰할 줄 알고 그래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 정치인의 가장 큰 자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글쎄 조금은 과거의 낡은 그런 패러다임으로 도시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모두 발언 하신 거 보면은요, 그 서울 평화 포럼을 만들겠다. 아마 스위스 다보스 포럼 이런 거를 좀 염두해서 이제 네이밍을 하신 걸로 보여지고 동북아 평화 협력 센터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후보님께서는 이제 오랜 시민단체 활동을 이후 서울 특별한 다른 이제 정치 행정 경험 없이 이제 서울시에서 지금 6년, 7년 이제 맡고 계신데 그래서 이제 그 서울시정을 이끄시는 거와는 별개로 어떤 글로벌 메가시티와 어떤 그 좀 국제적 교류라든지 여러 가지 국제적 프로젝트 이런 만들 수 있는 네트워크나 역량은 사실 아직 좀 검증이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3선에 성공하신다고 해서 갑자기 이런 분야에서 성과를 낼 수가 있을까 이런 의문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기 이성훈 부장님, 예. 조금만 더 조사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세계 1200개 도시로 구성된 지방정부 협의체 이클레이의 회장입니다. 제가. 그다음에 블룸버그 시장이 만든 500만 이상의 도시로 구성된 C40의 제가 부회장입니다. 제가 작년인가요? 작년 연말에 파리를 날아가서 파리의 앤 이달고 시장과 런던의 칸 시장과 함께 세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차량 등급 2부제 이걸 같이 공동으로 발표하고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저는 서울이 이런 유럽의 도시 못지않게 전 세계 도시들로부터 구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콕에 본부가 있는 UN 에스캅과 더불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서울의 도시 경험과 지혜를 다른 도시들과 나누겠다. 이렇게 해서 Urban Platform for SDGs 이런 걸 또 만들어서 영문으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서울시의 경험이 전 세계 57개 프로젝트로 지금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이 세계 도시 어떤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은 사실은 굉장히 커졌죠. 저희들이 요거는 오세훈 시장이 만든 것이지만 위고라고 하는 세계 전자정부 도시협의체도 서울시가 의정 도시고요. 제가 또 만든 소셜 이코노미 포럼도 지금 뭐 전 세계 어마어마한 지난번 서울에서 1차 회의가 열렸고요. 서울이 의장국 도시인데 그다음에 몬트리올에서 거의 1,200명이 대표단이 모여서 회의할 정도로 이런 서울의 국제적 리더십은 사실은 저는 압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4년을 더 있는 이 시장으로서 더 재직한다고 하면 저는 서울의 이런 국제적 역할, 위상은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제가 유치도 많이 했습니다. 국제기구를. 제 임기 중에 지금 한 5개인가요? 이런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유치됐고요. 아무튼 또 이
해외 자본 역시 작년에 2017년인가요? 거의 6억 불, 우리 돈으로 6조 이상의 사상 최고의 이 해외 투자도 유치하는 이런, 사실 서울은 뭐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뭐 나름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네. 예, 뭐 사실 오해가 있으실까봐 시장님께서 뭐 후보님께서 그런 걸 안 하시, 저가 뭐 그건 다 데이터를 팩트를 알고 있는데 제 말씀은 이제 그런 것보다도 사실은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성과들은 이전 여러 시장들의 모래된 누적된, 물론 뭐 후보님께서 시정을 맡으신 이후에 계속 해오신 여러 가지 융합된 복합된 성과 뭐 이런 것도 있고, 물론 본인 개인의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서울시장 이제 3선에 성공하시면 좀 더 글로벌 시정의 리더로서의 여러 가지, 박원순하면 사실은 여러 가지 창의적인 어떤 시민단체 활동, 그리고 서울시장 맡으신 거 외에는 사실 글로벌 리더로서의 어떤 이미지라든가 역량 같은 건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사실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부장님 뭐 좀 관심을 앞으로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니 국제사회에서는 홍보를 더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제가 뭐 저를 홍보하는 게 조금 우습잖아요. 네. 근데 아무튼 이렇게 외국 도시나 뭐 이런 국제 회의에 가보면 사실 생각보다는 여러분 아마 서울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뭐 우리 정갑 위원님께서도 국제 지수들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사실 서울이 1등하는 지수도 많거든요. 세계 회의하기 좋은 도시 1위, 그다음에 부자 여행객들이 가장 많은 시간과 돈을 쓰는 도시 1위, 뭐 또 마이스 분야가 관광의 핵심이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열악한 이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 3위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을 더 하고, 또 오늘 지적해 주신 것 저희들이 다 반영해서 최고의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 5분 정도 남았는데요. 김재용 팀장께서 아까 1차 패널 때 질문 못 하셨던 경유차 문제 질문을 끝으로 패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경유차 제한을 할 예정이잖아요. 다음 달인 것부터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뭐 꼭 필요한 정책일 거라고 대부분 다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경유차를 가지고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뭐 월드컵 대교 얘기도 하셨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인천이나 경기, 특히 지역에서 수도권에서 서울시로 진입해야 하는 분들 가운데 작은 금액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분들에게 굉장히 큰 금액일 수도 있고요. 이분들이 느끼는 좀 압박감이 좀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 이런 분들을 좀 배려하는 대책이랄지 이런 부분이 준비되고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 아까 차량 등급제의 이제 어떤 법률적, 제도적 준비는 사실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실행하면 아까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영세 사업자들이 그야말로 작은 이 트럭이나 뭐 이런 거에 의존해서 생존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분들한테는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컨대 그 시간을 벌어들이고 그 사이에 뭐 차량을 예컨대 뭐 전기차로 바꾸면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 좀 이 에너지 효율이나 또 이 배기가스가 나오지 않는 그런 차량으로 전환하는 거, 바꾸는 거를 또 서울시가 지원하는 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충격이 가능하면 적게 가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준비된 패널들 질문이 뭐 보충 질문에서 많이 남았지만 시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은 이 정도에서 마치고 박 후보께서 마무리 발언을 1분 정도 해주시겠습니다. 네, 뭐 시간이 좀 짧게 아쉬운데요. 그래도 정말 뭐 저희들에게는 약이 되는 그런 썬 질문도 계셨고, 또 저희들이 조금 더 정책으로 보강해야 되는 뭐 그런 내용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주신 말씀들 잘 받아 안아서 제가 만약에 서울시장이 다시 된다면 또 잘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네 분 또 패널들과 또 앞에 늘 이렇게 함께해 주시는 우리 원로 언론인들이 또 많이 계시고요. 또 우리 서울시
국회의원 여러분들도 이 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위기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치에 그 가치지향형 그 정치 리더들이 많이 소중하게 요구되는 시절을 저희가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민선 자치 시대, 지방 시대도 23년을 맞았고 이제는 가치지향형 리더는 필요 조건이고 충분 조건으로 문제 해결형 정치 리더가 필요한 시절입니다.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문제, 쓰레기 문제, 다양한 환경 문제, 문제들이 앞으로 노정될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박 후보께서 앞으로 문제 해결형 그 정치인으로 진화하시기를 이번 토론을 빌어서 빕니다. 자, 오늘 토론회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이것으로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네 분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연패 전달하는 순서를 마련하겠습니다. 제가 김연패 문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연패,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관훈클럽은 귀하를 천정 여사로 모신 가운데 유익한 대화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와와 함께한 소중한 이 자리는 61년을 이어온 관훈클럽의 전통과 더불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2018년 5월 17일 관훈클럽 총무 박성희.